비행기를 놓칠 뻔한 여성 CEO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노숙자 여성을 보았다.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는 자신의 별장 열쇠를 건넸다. 3개월 동안 협상 때문에 출장을 가요. 그동안 제 별장에서 지내세요. 하지만 힘든 협상 때문에 그녀는 6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을 떠올리며 별장을 찾은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박선영 대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사업을 이끌고 있었다. 25의 나이에 이미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일에 바쳤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상기시키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는 그녀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박선영은 밤 11시 40분 정각에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집 앞에 주차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힘든 하루였다. 공급업체와의 협상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그 후에는 물류 창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어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이 시간이 더 걸렸다. 55살은 몸이 더 이상 그런 마라톤을 용납하지 않는 나이였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 관자놀이에 희미한 주름, 하루가 끝날 무렵 약간 흐트러진 단정한 머리 스타일. 30년 전 아버지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산이라도 옮길 기세였다. 이제는 매일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싸움처럼 느껴졌다. 박선영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현관으로 향했다. 집은 현관의 은은한 불빛과 정적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니, 완전한 정적은 아니었다. 부엌에서 텔레비전의 조용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구두를 벗고 코트를 건 후 박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어머니인 윤정희 여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마시다만 차가 담긴 찻잔이 놓여 있었고 시선은 건강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또 거의 자정인데 이제야 퇴근하는구나. 윤정희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분명히 불만이 섞여 있었다. 언제쯤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마침내 숨을 돌릴 거니? 내 나이에는 휴식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모르겠니? 박선영은 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저녁 똑같은 말, 매번 똑같은 말, 똑같은 꾸짖는 어조. 그녀는 바로 걸어가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그만하세요, 엄마. 박선영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울렸다. 매일 이런 잔소리를 들어요. 윤정희 여사는 마침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무슨 잔소리?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거야. 넌 미친 듯이 일하고 자신에게 쉴 틈도 주지 않잖아.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박선영이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마시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알코올이 목을 태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무슨 말이니? 윤정희 여사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나타났다. 박선영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그녀 안에서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았다. 수년간 쌓여온 모든 말, 모든 상처와 말하지 못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와 아빠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요? 그녀의 목소리는 쌓인 감정으로 떨렸다. 저를 현우와 헤어지게 한 것도 두 분이잖아요. 그가 저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잔을 잡고 신경질적으로 몇 모금 더 마셨다. 와인은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혀를 풀고 장벽을 허물고 있었다. 현우, 윤정희 여사가 되물었고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쳤다. 맙소사 선영아, 그건 30년도 더 된 일이잖니. 그는 돈 한 푼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그는 저를 사랑했어요. 박선영이 외쳤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야망이 없다고 저를 설득했죠. 우리는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원했어. 윤정희 여사가 시작했지만 딸은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구원자는 아빠의 경쟁사 사람이었죠. 박선영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상처받은 듯했다. 너무 야심차다고 하셨죠. 그가 우리 모든 것을 빼앗고 회사를 장악할 거야 라고. 그러다가는 나이가 맞지 않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경력이 더 중요하다. 그녀는 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이끌어야 했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제게 쏟아졌어요. 회사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제가 언제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아빠가 만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했을 때 말이에요. 윤정희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냅킨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 마침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항상 널 위해 최선을 다했어. 네 아버지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궜어. 우리는 내게 미래가 있기를 바랐어. 그 더 나은 미래가 어디 있죠? 박선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디 있나요, 엄마? 저는 55살이에요. 남편도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안고 싶어하는 손주도 없어요. 오직 잔소리로 저를 미치게 하는 어머니만 있을 뿐이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윤정희 여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감히 나는 네 엄마야. 그래서요? 박선영도 일어섰다. 그게 제 인생을 통제할 권리를 주나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망쳤다고요. 네가 스스로 망친 거야. 윤정희 여사가 소리쳤다. 시간을 놓쳤어. 아무도 너에게 밤낮으로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든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잖아. 다른 여자들은 수십억 원짜리 사업을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박선영이 쏘아붙였다. 다른 여자들은 자기 소중한 딸에게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네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실수라고요. 박선영은 히스테리하게 웃었다. 저는 이미 실수했어요, 엄마.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었을 때 실수한 거예요. 현우는 지금 세계 도시의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그 경쟁자였던 민준 씨, 기억하세요? 그에게는 2명의 성인 자녀와 성공적인 회사, 그리고 행복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정희 여사는 마치 힘이 빠진 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는 불공평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와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일했어. 교육, 회사, 이 집. 저는 회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박선영이 외쳤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이를 원했어요. 서류 뭉치 옆이 아니라 저를 안아주는 사람 옆에서 깨어나고 싶었어요. 그럼 왜 회사를 이끌기로 동의했니? 윤정희 여사는 도전적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널 강요하지 않았잖아.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박선영은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병원에 누워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그의 인생이 그 사업에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경영을 맡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아빠의 인생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매일 울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윤정희 여사는 창가로 돌아섰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물론 모르셨겠죠. 박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두 분은 항상 더 잘하셨죠. 박선영은 와인을 다 마시고 빈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잠 좀 자야겠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녀는 부엌 출구를 향해 걸어갔지만 문턱에서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다. 한 가지는 엄마가 맞아요. 저는 시간을 놓쳤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엄마와 아빠가 저에게 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선영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그 뒤에 기댔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윤정희 여사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논쟁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 싸움은 그 전에 수십 번의 다른 싸움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차갑고 딱딱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박선영은 무거운 머리와 입안의 쓴맛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와인은 특히 중요한 근무일 전에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내려간 박선영은 어머니가 그곳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윤정희 여사는 일찍 일어나 이 시간이면 이미 커피 한 잔과 신문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 부엌은 비어 있었네. 아마 어젯밤 일로 화가 나셨나 봐. 박선영은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죄책감이 속에서 그녀를 갉아먹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가족 드라마를 해결할 시간이 없었다.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어머니를 위해 늦게 돌아올게요 라는 짧은 메모를 테이블에 남기고 일하러 떠났다. 사무실은 익숙한 분주함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비서는 전화에 대해 보고했다. 김민준 부장이 곧 있을 회의를 위한 서류 폴더를 가져왔다. 박선영은 어젯밤의 다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일에 몰두했다. 오후 2시쯤 전화기에 가정부인 이모님의 전화가 표시되었다. 박선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모님은 보통 사소한 일로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계속 훑어보며 대답했다. 박 대표님, 이모님의 목소리는 불안하고 심지어 겁에 질린 듯했다. 윤정희 여사님이 사라지셨어요. 박선영은 들은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사라지셨다고요? 그녀의 심장이 불쾌하게 쿵쾅거렸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모님은 빠르고 두서없이 말했다. 아침에 부엌에 안 계셨어요. 저는 아직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시가 되어도 나오지 않으시길래 확인하러 갔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방에도 안 계세요. 모든 방, 온 집을 다 뒤졌어요. 마당에서도 찾아봤고요. 거리로 뛰쳐나가 불러봤지만 윤정희 여사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럴 수가. 박선영은 서류 폴더를 떨어뜨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모님, 모든 곳을 다 확인하셨다고 확신하세요? 물론이죠. 지하실과 차고도 봤어요. 전화기는 침실 협탁에 놓여 있어요. 곧 갈게요. 박선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내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부장, 급히 좀 와주세요. 비서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꼈는지 몇 초 만에 나타났다. 네, 박 대표님. 김 부장,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박선영은 이미 서류를 가방에 챙기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급히 찾아야 해요. 모든 회의를 연기하세요. 사라지셨다고요? 어떻게? 몰라요. 박선영이 그를 퉁명스럽게 끊었다. 가정부가 아침부터 집에 안 계신다고 해요. 김민준 부장은 박선영과 함께 일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거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박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수색을 조직할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박선영은 잠시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그녀는 가방과 코트를 움켜쥐고 당황한 김 부장을 사무실 한가운데에 남겨둔 채 거의 뛰쳐나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박선영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실 수 있을까? 어제의 말에 정말로 그렇게 화가 나서 떠나기로 결심했을까? 하지만 어디로? 신호등에 급정거한 박선영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활기찬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최 여사님, 저 선영이에요. 혹시 저희 어머니 댁에 계신가요? 우리 집에? 아니, 선영아. 무슨 일이니? 여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나타났다. 아니요. 괜찮아요. 박선영은 때 잃은 공황 상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그냥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서요. 오늘 전화하셨나요? 아니, 얘야. 정희 씨랑은 그저께 통화했어. 다음 주에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던데.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박선영은 수화기를 놓고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인 이 여사도 아무것도 몰랐다. 게다가 그녀는 전화에 놀랐다. 선영아, 정희 씨 집에 없어? 이상하네. 어제 통화했는데 오늘 온실에서 꽃을 돌볼 거라고 했어. 장미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 혹시 전화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물론이지. 얘야, 네가 날 걱정시키는구나. 정희 씨 괜찮니? 네, 그냥 엇갈렸을 뿐이에요. 박선영은 다시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그녀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묘지. 어머니는 특히 속상하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그곳에 자주 가셨다. 어쩌면 어젯밤 다툼 후에 남편의 묘지에 갔을지도 모른다. 박선영은 차를 돌려 묘지로 향했다.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다면?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선영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79이시고 심장도 안 좋으신데. 묘지는 그녀를 침묵과 가을 낙엽 소리로 맞이했다. 박선영은 익숙한 길을 따라 아버지의 묘지로 거의 달려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아스팔트에 부딪혔고 숨이 가빴다.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검은 대리석 위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최근에 오셨던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박선영은 묘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녀는 기념비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요? 전 엄마를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모든 게 괜찮은 척 하는데 지쳤어요. 박정수 씨는 사진에서 엄격하고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박선영은 그가 항상 한 번의 눈길로 그녀를 진정시키고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말을 찾아냈던 것을 기억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지만 물론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앉아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행동해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박선영은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79세 정도의 여성이 입원했나요? 윤정희 씨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녀는 4개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없었다. 그때 박선영은 경찰서로 향했다. 당직 경찰관은 분명히 자신의 일로 바빴는지 열애 없이 그녀를 맞이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박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앉으세요. 언제 실종됐습니까?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젯밤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이요. 법적으로 실종 후 24시간이 지나야 수색을 시작한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79이세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죠. 경찰관은 양식을 꺼냈다. 실종자 성함 나이. 윤정희 79세입니다. 특징. 단정한 여성입니다. 박선영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키는 165cm 정도의 중간 키입니다. 흰머리는 보통 쪽머리로 묶습니다. 갈색 눈. 독서용 안경을 씁니다.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못 봤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요? 가출 경향은요? 아니요.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선영은 침묵했다. 어젯밤의 다툼이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기억에 떠올랐다. 어젯밤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라질 이유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언가를 적었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훈이라고요? 박선영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79이시지 17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24시간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수색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선영은 텅 비고 무력한 기분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불안한 이모님이 이미 모든 조명을 켜놓았다. 마치 밝은 빛이 실종된 주인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아무것도 없나요? 가정부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아무것도요. 박선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친척 중 누구에게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말고는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박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모님, 최근에 어머니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정말 못 느끼셨어요? 아니요, 박 대표님. 윤정희 여사님은 평소와 같으셨어요. 맞아요. 지난 며칠이 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선영은 전화기를 꺼내 병원 영안실 응급실에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때마다 공포는 커져만 갔다. 저녁에 김 부장이 전화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아니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김 부장, 내일 제 모든 회의도 취소해 주세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입니다. 혹시 광고를 내거나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탐정이라고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내일 아침에 바로 그렇게 할게요. 박선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전화기가 울리기를 어머니가 전화해서 모든 게 괜찮다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전화기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만약 내가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면?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한 마지막 말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박선영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있었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윤정희 여사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났고 박선영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경찰은 일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열의는 없었다. 실종된 사람은 너무 많고 자원은 너무 적었다. 매일 그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매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수사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박선영은 사무실에 앉아 회색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앞 책상에는 손대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일하게 만들 수 없었다. 숫자와 보고서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박 대표님, 서명하셔야 합니다. 김 부장. 박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끊었다. 좋은 사립탐정 아세요? 비서는 문턱에서 멈칫했다. 사립탐정이요? 사립탐정을 고용하시게요? 경찰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이 사건에만 전념할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녀는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김 부장은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과 창백한 얼굴을 알아차렸다. 연락처 아는 분 있으세요? 한 분 계십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수 씨요. 예전에 형사과에서 일하다가 사립탐정사무소를 차렸어요.
아주 꼼꼼하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제 형이 몇 년 전에 채무자를 찾을 때 그분에게 의뢰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그분이 필요해요. 당장요. 박선영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분 번호 좀 주세요. 30분 후 최민수 씨는 이미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50대 남성으로 통찰력 있는 회색 눈과 차분한 태도는 신뢰를 주었다. 그는 수첩과 펜을 꺼냈다. 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선영은 목소리가 배신적으로 떨렸지만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저희 어머니가 3일 전에 실종되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죠? 실종 전날 저녁에요. 저희가 다소서요. 박선영은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못 봤어요. 그리고 낮에 가정부가 전화해서 엄마가 집에 없다고 했어요.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박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제가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어요. 엄마 때문에 가족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 대표님, 탐정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감정에 휩쓸려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화가 나신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다니요. 79이세요. 심장도 안 좋으시고요. 그녀가 의지할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나요? 모두에게 전화해봤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전화도 없었다고 해요. 최민수 씨는 모든 말을 기록했다. 돈, 서류, 무엇을 가지고 가셨나요? 아무것도요. 박선영은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여권은 제자리에 있고 전화기는 집에 있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부는 가장 아끼는 핸드백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하네요. 탐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서류와 돈을 챙깁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습관, 좋아하던 장소 같은 것들이요. 박선영은 다음 1시간 동안 탐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묘지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으며 화요일에는 항상 교회에 갔다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장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수 씨가 약속했다. 그리고 당신의 동네 CCTV 영상도 요청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얼마나 힘드신지 알지만 최근 어머니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이 없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박선영은 생각에 잠겼다. 가정부인 이모님이 엄마가 최근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일하느라 바빴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탐정이 일어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경력에는 1달, 2달 후에 사람들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떠나자 박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최고의 탐정을 고용했다. 경찰도 일하고 있었다. 실종 전단지가 도시 곳곳에 붙었다. 그녀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다음 며칠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으로 변했다. 최민수 씨는 매일 저녁 보고를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는 모든 카페와 교회를 확인했고 어머니의 친구들을 신문했으며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다. 윤정희 여사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반경 100km 이내의 병원들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이웃 도시의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죠? 박선영은 거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동네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낸 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침 일찍 6시경에 집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박선영은 계속 출근했다. 탄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앉아 기다리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일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협상을 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파트너들을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어떤 비현실적인 안개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 박 대표님, 제 말 듣고 계세요? 화상통화 중인 파트너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납품 기한에 대해서요. 제한된 날짜에 동의하십니까? 박선영은 화면을 보았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네, 동의합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생각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만약 윤정희 여사가 그들의 다툼 때문에 떠났다면, 만약 박선영이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 너무 잔인해서 어머니가, 아니, 그녀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박 대표님, 김 부장이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드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컵을 받았지만 음료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수색은 어떻게 되어가요? 뭔가 진전이 있나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최 선생님이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부장은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취소하거나 몇 주 뒤로 미루는 건 어떨까요? 그런 중요한 협상을 진행할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박선영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것은 올해 가장 중요한 거래였다.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맞다. 오늘 비행기잖아. 김 부장, 지금 몇 시지? 2시 반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6시라고요. 비서가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3시간밖에 안 남았네. 박선영은 머리를 감쌌다. 맙소사, 짐도 안 쌌는데. 박 대표님, 김 부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탐정은 일하고 있고 경찰도 일하고 있어요. 저는 방해만 될 뿐이에요. 이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서요. 거래는 성사될 겁니다. 회사에 너무 중요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님이 집에 계실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면 알려주실 거예요. 박선영은 이미 서류를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이모님께 모든 연락처를 남겨드릴 거고 최 선생님께도요. 확실하세요? 김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협상은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확실해요. 박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오그라들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금 떠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회사에는 200명의 직원, 200개의 가족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그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김 부장, 공항으로 가는 차 좀 불러줘요. 집에 들러서 짐을 챙겨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집에서 박선영은 서둘러 여행 가방을 쌌다. 이모님은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짐 싸는 것을 도왔다. 박 대표님, 그럼 윤정희 여사님은요? 가정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모님,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박선영은 멈춰서서 여성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나타나시면, 무슨 소식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탐정님 번호, 여기 경찰서 번호요. 박선영은 종이에 적고 있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이분들께 전화하세요. 돌아오실 거죠? 이모님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겨 있었다. 물론 돌아올 거예요. 최대 3개월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박선영은 심장이 고통으로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바로 최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선생님, 제가 3개월 동안 출장을 가야 합니다만 24시간 내내 연락이 될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알아내시면.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세요.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단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어떤 단서요?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아직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박선영은 공항 주차장을 서둘러 걸으며 여행 가방을 끌었다. 김 부장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최민수 씨로부터 온 급한 전화에 답하기 위해 지체했다. 대화는 짧고 결과가 없었다. 새로운 단서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체크인 마감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고 늦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가 비행기를 놓치면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터미널 입구에서 그녀는 젊은 여성, 30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들은 콘크리트 난간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 박선영은 멈춰섰다. 여성은 낡고 분명히 사이즈가 맞지 않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큰 갈색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 아주 작은 아기는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는데 가을 날씨에는 분명히 부족했다. 박선영은 지나가려고 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머뭇거리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피곤하지만 조용한 위험으로 가득 찬 여성의 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아기를 몸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부드럽게 꼭 껴안고 있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실례합니다. 박선영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움찔하며 경계하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가슴에 더 가까이 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무례한 질문이지만 머물 곳이 있으신가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다음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아직은 없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박선영은 아기를 보았다. 파란 모자를 쓴 것으로 보아 남자아이인 듯했고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자고 있었다. 1살도 채 안 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박선영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내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외롭고 무력하게? 만약 누군가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성을 지나치듯 무관심하게 그녀를 지나친다면? 저기요. 박선영은 가방을 뒤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저는 시외에 여기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별장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출장을 가요. 별장이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실래요? 여성은 박선영이 그녀에게 100만 달러를 제안한 것처럼 불신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왜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박선영이 열쇠를 내밀었다. 당신에게는 어린 아기가 있고 그에게는 지붕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그 지붕이 있고 지금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여성은 분명히 당황했다. 너무 과해요. 여성의 팔에 안긴 아기가 꿈틀거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를 달래기 시작했고 박선영은 그녀의 손이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떨리는 것을 보았다. 3개월 동안 협상 때문에 출장을 가요. 그동안 제 별장에서 지내세요. 박선영이 열쇠를 다시 내밀며 반복했다. 3개월이요. 여성은 여전히 열쇠를 받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박선영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왜? 그녀는 즉흥적인 결정, 특히 이런 결정에 익숙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속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어머니가 실종되셨고 어디에 계신지 괜찮으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제가 지금 당신을 돕는 것처럼요. 여성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열쇠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그리고 얘는 민준이고요. 박선영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뛰어가야 해요. 비행기를 놓치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 운전기사에게 전화할게요. 그가 당신을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단골 운전기사인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기사님, 아직 주차장에 계세요? 네, 박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금 터미널 입구로 작은 아이를 안은 여성이 나올 거예요. 이름은 최수진 씨예요. 그들을 별장으로 데려다 주세요. 별장이요? 박 기사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네. 박선영은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세요. 처음 며칠 동안 먹을 식료품, 아이 옷. 보아하니 모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분유 기저귀 아기에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어쨌든 모든 거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선영은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데려다 줄 거예요. 별장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침구는 침실 옷장에, 식기는 부엌에 있어요. 난방은 전기예요.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박선영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미 가려고 돌아섰을 때 수진이 그녀를 불렀다. 선영 씨, 어머니를 꼭 찾으시길 바라요. 꼭 찾을 거예요.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고 터미널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이미 김 부장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 어디 계셨어요? 체크인 마감 3분 전이에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그녀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짐을 붙이는 동안 김 부장은 그녀를 탐색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있었어요. 방금 노숙자 여성과 아이에게 별장 열쇠를 줬어요. 김 부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뭐라고요? 별장 열쇠를 줬다고요? 박선영이 탑승권을 받으며 차분하게 반복했다. 제가 없는 동안 거기서 살 거예요. 하지만 김 부장은 분명히 말을 고르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을 별장에 들이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만약 그녀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뭔가를 훔치거나 거기서 아지트를 만들면요? 박선영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그 여자는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어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박 대표님은 항상 일에 신중하셨고 모든 파트너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도와야 한다고 느꼈어요. 박선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김 부장. 오직 피로와 두려움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추워했어요.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어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옳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을 때 그 결과를 처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도요. 그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향했다. 대기실은 붐비고 시끄러웠다. 박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한 주가 그녀의 모든 힘을 빼앗았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 여성을 도우신 거군요. 김 부장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박선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어떤 형태의 속죄일지도 모르죠. 속죄요? 무엇에 대한? 제가 나쁜 딸이었다는 것에 대한. 제가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 잔인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지금 그녀를 찾으러 남는 대신 떠난다는 것에 대한. 당신은 나쁜 딸이 아니에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박선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평생 해야 할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결과는 이래요. 어머니는 실종되셨고, 가족은 없고, 오직 끝없는 일만 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들은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줄을 서서 박선영은 다시 전화기를 확인했다. 이모님이나 탐정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김 부장은 옆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다.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죠.
그가 제안했다. 그러죠. 박선영은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장은 그래프와 계산을 보여주고 전략을 설명했고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멀리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박선영은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아래에는 도시가 남아 있었고 어딘가에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다. 박 대표님, 김 부장이 그녀를 불렀다. 제 말 듣고 계세요? 미안해요. 딴 생각을 했어요. 박 기사님과 언제 연락할지 물었어요. 그 여성을 데려다 주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선영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기사님,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박 대표님. 수진 씨와 아기를 별장으로 데려다 주고 정착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과 아이 옷을 샀습니다. 그 여성은 감사해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박 기사님. 구매 비용은 송금할게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나저나 좋은 분이시더군요. 교양 있고 자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회계사로 일했지만 남편이 폭군이었다고 하더군요. 도망쳐야 했대요. 알겠어요. 박선영은 자신의 충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다. 박 기사님, 그들을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선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김 부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 만족하세요? 네. 박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있잖아요. 이런 힘든 시기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건 기쁜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네요. 김 부장이 동의했다. 그래도 여전히 무모하지만요. 호텔에 머무는 동안 매일 저녁, 박선영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모님은 항상 첫 울림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같았다. 이모님, 소식 있어요? 아니요, 박 대표님. 아무것도 없어요. 탐정님 전화 왔어요? 네. 오늘 아침에요. 새로운 버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없대요. 경찰도 아무것도 없고요. 죄송해요, 박 대표님. 이모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박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소식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협상은 힘들게 진행되었다. 투자자들은 모든 숫자의 트집을 잡고 추가 보증을 요구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박선영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협상을 진행했고 기계적으로 질문에 답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지원했지만 그조차도 상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 대표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는 또 다른 협상 라운드 후에 말했다. 그들이 이자율을 낮추도록 설득하셨잖아요. 네. 그녀는 무관심하게 대답하며 전화기를 확인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윤정희 여사가 괜찮을 가능성은 매일 줄어들었다. 박선영은 통계를 알고 있었다. 실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살아서 건강하게 찾을 확률은 낮아진다. 이 생각에 그녀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고 투자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척 해야 했다. 그리고 밤에는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단어, 모든 억양을,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죄책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6개월. 박선영은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협상에 반년을 보냈다. 투자자들은 너무나 까다롭고 신중해서 모든 계약 조항이 몇 주 동안 논의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3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협상은 길어졌고 새로운 조건이 생겨났으며 다른 도시의 파트너들과 추가 회의가 필요했다. 이제 마침내 비행기가 고향에 착륙했고 박선영과 김 부장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 터미널을 걸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확장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투자를 받았다. 그것은 승리였다.
하지만 박선영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박 대표님, 정말 잘하셨어요. 김 부장은 흥분을 감추지 않고 옆에서 걸었다. 해내셨어요. 솔직히 그들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설득했죠. 그건 김 부장 공도 있어요. 박선영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특히 투자금 회수 기간에 관해서는요. 당신의 계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팀이죠. 김 부장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팀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별장으로 가세요. 박선영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별장. 그녀는 이 몇 달 동안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 맞다. 거기 손님들이 살고 있다는 걸 잊었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를 지었다.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박 기사님이 몇 번 괜찮다고 말했는데 먼저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요? 김 부장이 제안했다. 아니요. 박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별장으로 갈래요.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고 수진 씨와 더 가까이 알고 싶어요. 결국 그녀는 제 집에서 반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그녀와 제대로 대화조차 나눠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출구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김 부장은 택시를 타고 떠났고 박선영은 박 기사를 불렀다. 운전기사는 20분 후에 도착해서 기쁘게 웃었다. 박 대표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박 기사님. 물론 피곤하지만 결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별장으로 가요. 별장이요? 집이 아니고요. 아니요. 거기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나저나 수진 씨는 어때요? 아기는요? 오, 모든 게 잘 됐어요. 박 기사가 활기를 띠었다. 수진 씨는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네 가게에서 일도 구했어요. 민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요. 벌써 걷기 시작했어요. 벌써 걷는다고요? 박선영이 놀랐다. 제가 떠날 때 몇 개월이었죠? 10개월, 11개월. 지금은 이미 1년 5개월이에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그들은 고속도로로 나섰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는 점차 교외로 그리고 들판과 숲으로 바뀌었다. 박선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반년 동안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최민수 씨는 처음 3개월 동안 계속 일했지만 그 후에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경찰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윤정희 여사 실종 사건은 점차 기록 보관소로 넘어가고 있었다. 박선영은 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밤 울지 않았고 모든 전화벨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그냥 현실로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아마도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은 견딜 수 없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야 했다. 별장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곳에 있었다. 넓은 베란다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다. 아버지는 박선영이 아직 10대였을 때 이곳을 샀다. 여기서 그들은 여름을 보냈고 가족 명절을 축하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선영은 거의 이곳에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다. 차가 익숙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몇 분 후 집이 보였고 박선영은 즉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단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으며 창문에는 새 커튼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살기 좋고 아늑해 보였다. 보세요. 박 기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가 정말 집을 잘 돌보고 있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박선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도 쓸려 있었고 잔디도 깎여 있었다. 그녀는 집을 향해 걸어갔을 때 갑자기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집을 돌아 박선영은 작은 연못 옆 부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정자로 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자 안, 등나무 의자에 밝은색 드레스를 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검은 곱슬머리를 한 아기가 앉아 있었고
여성은 연못에서 헤엄치는 오리들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박선영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여성을 알아보았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알아보았을 것이다. 엄마, 목소리는 쉬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박선영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같은 갈색 눈, 같은 우아한 코, 같은 얇은 입술. 하지만 눈에는 알아봄이 없었다. 오직 가벼운 호기심 뿐이었다. 네, 윤정희 여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박선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 저예요, 선영이. 당신 딸이요. 윤정희 여사는 마치 기억해내려는 듯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몰라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엄마, 박선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힘겹게 한숨을 쉬었다. 반년간의 수색, 반년간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어머니는 내내 여기 별장에 있었다. 집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그때 수진이 큰 냄비를 들고 집에서 나왔다. 박선영을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 돌아오셨네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정자 테이블 위에 냄비를 놓았다. 저희와 함께 점심 드실래요? 방금 국을 끓였어요. 수진 씨. 박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가리켰다. 이 여성분,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아, 윤정희 할머니요. 수진은 노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몇 달째 저희와 함께 지내고 계세요. 왜요? 윤정희 할머니 무릎에 앉은 아기가 박선영에게 손을 흔들었다. 수진 씨. 박선영이 다가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윤정희 씨. 제 어머니라고요. 수진은 얼어붙었고 냄비가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럼 이분이 당신 어머니라고요? 수진이 박선영과 윤정희 여사를 번갈아 보며 놀랐다. 맙소사, 몰랐어요. 반년 전에 집을 나가서 실종되셨어요. 박선영은 두서없이 말했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경찰이 찾고 사립탐정도 찾았어요.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마치 다리가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벤치에 주저앉았다. 수진 씨, 제발요. 박선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셨는지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정희 할머니, 민준이랑 좀 더 놀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윤정희 여사가 아기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오리에게 먹이를 줄 거야. 그렇지, 아가야? 박선영은 수진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다. 처음부터 다 말해줘요. 당신이 우리에게 열쇠를 준 지 며칠 후였어요. 수진이 시작했다. 정확히 기억해요. 4일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함께 강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강둑에 앉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여성을 보았어요. 어디서요? 박선영이 말을 끊었다. 다리 근처에서요. 길 한가운데 서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너무 겁에 질려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런 잃어버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집이 어디죠? 집을 찾고 있어요. 박선영은 숨도 쉬지 않고 들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떤 집이냐고요. 그녀는 주소와 번지를 말했어요. 이 거리, 이 집. 수진이 별장을 가리켰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 집에 살아요.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박선영은 집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곳을 알아요. 여기에 와봤어요. 우리 남편과 함께 여기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반복했어요.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아버지예요.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25살 때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에 살고 있어요. 남편을 기억하고 젊었을 때를 기억해요. 하지만 그가 죽은 후의 모든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박선영은 아기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전혀요. 전혀요. 저는 그녀에게 가족, 집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살았던 아파트를 묘사했어요. 일을 묘사했어요. 그녀는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의사에게 보여줘야 해요. 박선영이 눈물을 닦았다. 당장요. 이건 기억 상실이에요. 어쩌면 외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넘어졌을 수도, 머리를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수진이 말했다. 찾은 지 일주일 후에 동네 내과 의사에게요. 그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정이 할머니는 거부했어요. 병원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좋은 의사를 찾을게요. 박선영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검사와 검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들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선영은 어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윤정희 여사는 민준이를 팔에 안고 오리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기는 웃었고 어머니는 그런 부드럽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았던 거군요? 마침내 박선영이 물었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녀는 너무 길을 잃고 너무 무력했어요. 저는 친척 중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녀가 당신 어머니라는 걸 몰랐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으로요? 박선영은 박 기사가 일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가게에서 일을 구했어요. 여기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서 민준이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집안일을 돕고 요리하고 청소했어요. 그녀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그나저나.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제가 일할 때 민준이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는 그녀에게 정말 정이 들었어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라고요. 박선영이 반복했다. 그리고 새로운 눈물결이 목구멍으로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본다. 선영 씨,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만약 그녀가 당신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연락했을 거예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그녀를 구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안식처를 주고 그녀를 돌봐줬어요. 수진 씨, 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 모든 달 동안 그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해야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와 민준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노부인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안도감과 행복, 그리고 이 모든 달 동안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울었다. 수진 씨, 박선영이 물러섰다.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부유한 남자인 민혁과 결혼했어요. 제가 그의 회사에서 일할 때 만났어요. 그는 매력적이고 관대하고 멋지게 구애했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침묵했다. 시선이 멍해졌다. 결혼식은 호화로웠어요. 그는 저에게 아파트, 차, 옷을 사줬어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는 아이에게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맙소사. 박선영이 속삭였다. 처음에는 드물게,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자주요. 그는 제 모든 걸음을 통제했어요. 그의 허락 없이는 집을 나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에 살아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죽이거나 더 나쁜 것은 민준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 새로운 눈물을 닦았다.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숨겼어요. 반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버스표를 살 만큼 충분히 모았을 때 저는 도망쳤어요. 그냥 민준이를 데리고 그가 일하러 갔을 때 떠났어요. 터미널에 와서 출발하는 첫 번째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가 당신을 찾고 있나요? 박선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가게 주인이 민혁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찾을 수 없도록 저를 비공식적으로 고용했어요. 박선영은 생각에 잠겼다. 있잖아요, 수진 씨. 우리 말을 놓아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좋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박선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좋은 조건으로, 공식적인 고용과 좋은 월급으로요. 회계사로 일했다고 했죠. 네. 하지만 당신은 제 어머니를 구했어요. 제가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을 때 그녀를 돌봐줬어요.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엄마, 당신, 민준이. 제 집은 크고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해요. 민준이에게는 도시가 더 좋을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좋은 의사들. 유치원, 선영 씨. 수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무 과해요. 당신은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과하지 않아요. 옳은 일이에요. 박선영이 말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일할 거고요. 민준이에게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 돌봐줄 유모를 고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 유치원에 갈 거고요. 모두가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모두 함께. 가족처럼요. 가족처럼요. 수진이 반복했다. 그리고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가족을 꿈꿔왔어요. 그들은 정자의 큰 테이블에서 모두 함께 점심을 먹었다. 윤정희 여사는 젊었을 때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혼여행으로 남쪽으로 어떻게 여행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활기차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정말로 그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박선영은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듣고 울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고 옆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행복이자 비극이었다. 다음 날 박선영은 도시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를 별장으로 불렀다. 의사는 검사를 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분석과 검사를 처방했다. 증상으로 보아 당신의 어머니는 미세 뇌졸중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가 박선영과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아마도 실종 당시나 그 직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미세 뇌졸중은 거의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경우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 저를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건가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뇌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때로는 기억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재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치료, 비타민, 뇌기능 개선제를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익숙한 물건, 사진, 이야기로 둘러싸 주세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도시의 집으로 이사했다. 박선영은 수진과 민준이에게 2층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유모를 고용했고 수진을 회사의 회계사로 고용했다. 수진은 훌륭한 직원으로
세심하고 책임감 있으며 빨리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그녀를 불신했던 김 부장도 한 달 후에는 그것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민준이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유모와 윤정희 여사와 함께 집에 있었다. 노부인은 아이에게 정이 들었고 유모가 종종 여기서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윤정희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하세요 라고 농담할 정도로 부드럽게 그를 돌보았다. 점차 아주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먼저 윤정희 여사는 친구인 최 여사를 기억했고 그 다음에는 딸과 함께 살았던 집 주소를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박선영 자신을, 그것은 이사한 지 3개월 후에 일어났다. 박선영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선영아, 내 딸.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들은 행복에 겨워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윤정희 여사는 지난 30년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하는 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큰 집에서 함께 살았다. 수지는 일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민준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소년으로 자랐다. 윤정희 여사는 회복 중이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기억해냈다. 박선영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있다고 느꼈다. 의무와 책임이 지시하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상호 지원이 만들어낸 가족이었다.